상상을 초월하게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1%와 0.1%의 소득과 자산 차이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상승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강남이나 주거선호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은 5% 오르는데 지방은 1% 오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예 떨어지는 데들도 오히려 많고, 그래서 일단 그 주거선호지역이 많이 오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남구 평균 매매가가 40억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양극화인데요. 양극화는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심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전국 이제 5분위 배율 같은 경우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이제 배수로 나타낸 건데요. 4.7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한 12.3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네.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인데 오르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만 이제 오른 것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가 이제 44억인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30억 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40억이 넘었는데요. 이제 강남구, 서초구는 30억이 넘고요. 네. 지금 다시 20억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에 반포동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강남이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격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재건축이 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서초 재건축도 움직이지만 뭐 목동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최근에 좀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좀 규제 완화도 했고 그죠? 빨리 하자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것도 하고 뭐 신통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전 박원순 시장하고 다르게 속도가 이제 빨리 가면서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들도 가격이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양극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분위 배율이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서울은 그나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분위죠.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한 5억 조금 안 되고요. 네. 상위 20%의 가격은 3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6.1배인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비하면 좀 낮긴 한데요. 네.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4분위가 14억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4분위와 5분위, 그러니까 상위 40% 아파트와 상위 20% 아파트가 네. 한 2배 차이 나고요. 상위 60%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3분위라 그러죠. 요 아파트가 10억 2천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위 2분위, 그러니까 2분위 아파트, 하위 이제 40%의 아파트가 대략 한 7억 6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5억에서 4억 6 7억 6천, 네. 그죠? 그리고 7억 6천에서 10억 10억. 2천, 10억 2천에서 뭐 14억. 14억 5천. 요까지는 가격대가 차이가 크게 그렇죠. 없는데 4분위부터 5분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30억이 네. 넘어. 2배가 넘어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뭐 이렇게 분위로 보면 한 6, 그 배수로 보면 6.1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1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지역 내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보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싼 게 3, 40억밖에 안 네. 하는데요. 물론 지금 3, 40억 밖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는 6, 70억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대치동은 2000년 초에는 제일 가격이 높았던 데입니다. 뭐 이런 지역이 지금 반포동에 비해서 거의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시달리시는 분들도 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지역 내 양극화들도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소득 때문에 저는 소득과 자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보고요. 상위 예전에는 10%하고 1%를 비교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1%도 그렇게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엄청난 부자는 아닙니다. 상위 0.1%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게 네.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1000억,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1000억인 분들이 1년에 10%만 늘면 100억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1%와 0.1%의 소득과 자산 차이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강남으로의 이렇게 진입하는 장벽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강남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신데 이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온기가 덜 퍼진 곳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어떤 선택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보시면 뭐 괜찮게 나온다,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저는 뭐 강남 사시는 게 제일 1순위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대신에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죠. 최근에 이제 토호제가 걸렸기 네. 때문에 모든 아파트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호제 때문에 계약해 보시면 되게 거치장서로 이거 약정 써야 되고 뭐 네. 예, 바로 이제 허가도 안 맞습니다. 나고 이제 몇 주 있다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불편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강남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연끌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게 은행이 아니고 다른 수단을 쓰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예, 뭐 친척을 빌린다든지 막 이러면서 정말 그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억 정도 넘는 데인데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마포, 성동, 광진, 동자, 그죠? 강동 그리고 저 이제 그 목동이 있는 양천구 이런 데들도 다 20억이 넘었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은 저는 그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뭐 필요하면 갭으로 그죠? 네. 예, 그게는 이제 그 전세 끼고 사실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요. 특히나 마포라든지 뭐 이런 쪽은 또 전세가율도 꽤 높거든요. 네. 여기가 여의도하고 그죠? 광화문 중간에 있는 뭐 업무지구 비슷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예, 갭이 굉장히 그 높습니다. 그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은 저는 뭐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10억 좀 넘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을 차선적으로 이렇게 선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현재 이제 강남은 거의 5%대 정도 지금 다 올랐습니다. 물론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좀 네. 눌러 있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지역들 마포, 성동 이런 데는 아직 1, 2%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할 여지는 저는 더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거를 보면 계속 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진입하시면 괜찮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뭐 30억, 40억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강남 지역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 아주 요지는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고요. 네. 그 준신축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대단지가 아닌 쪽으로 이제 그렇게 네. 풍선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풍선 효과라 그렇게 그렇고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역들을 사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사실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은 좀 더 조용한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결국에는 이런 상승 흐름이 끝까지 미쳐서 구석구석 퍼져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오른 아파트가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23년하고 24년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저희가 21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고 22년, 23년 사실은 24년 또 전체적인 거래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이제 뭐 9천 건인가 그죠? 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늘어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년간 제가 볼 때 수요도 굉장히 누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을 보면 뭐 예전과 같이 20억대 이상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 외곽 지역도 움직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도 그 입주 물량 같은 경우 거의 없는 지역, 서울은 이미 없고요. 그래서 지방도 이제 입주가 이제 팍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상승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강남이나 주거선호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강남이 5% 오르는 거하고 지방이 5% 오르는 건 좀 다릅니다.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은 5% 오르는데 지방은 1% 오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예 떨어지는 데들도 오히려 많고. 그래서 일단 그 주거선호 지역이 많이 오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외곽으로까지 퍼져는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거래량이라든지 상승률은 주거선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 예전에는 뭐 우리가 부산이다 그러면 해운대만 그냥 사면 되거든요. 해수동 이래가지고 수영 동네 이런까지 그냥 사면 되는데요. 지금은 해운대에서도 뭐 우동만 산다든지 그죠. 그리고 대구는 수성구를 예전엔 주거선호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범어사동하고 만천삼동이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딱 거의 뭐 타겟팅해서 좀 좋은 데를 사셔야 된다. 제가 계속 그 20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전용 84 제곱미터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방이라고 해서 10억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뭐 지방이니까 좀 가격은 낮겠지만 그렇더라도 15억 이상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역량이나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가격대가 비슷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수도권에 있는 약간 조금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일 경우 어느 곳이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서울보다도 더 오를 때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도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 5년 내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 분이 잘 없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뭐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아니고요. 그냥 내 집 마련하시는 차원에서 1주택 가라타기라든지 1주택 사시는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10년 정도 최소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10년, 12년 정도 되세요. 한 곳에 사시는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주택 소유자들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낫다라고 봅니다. 인구는 조금 뭐 빠르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가구 늘어난 거 보면 한 30년 동안 수도권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수도권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방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인구의 한 60%는 20, 30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가느냐? 다 수도권 갑니다. 주변 지역으로 잘 안 가세요. 예, 그래서 부산도 뭐 주변에 보면 뭐 양산이라든지 그죠 김해 이런 쪽에 일자리가 꽤 있는데요. 그 일자리를 젊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뭐 그 직장을 서울로 잡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 그 친구들도 보면 자제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30, 40대가 집을 사는 주요 수요층인데 그 수요층이 굉장히 얇아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서울은 또 괜찮다. 왜냐하면 20, 30대가 오히려 이게 도톰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 쪽을 사두시고 지방은 임차로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서울의 상경에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현금이 10억이 있다면 지방에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서울 내에서 완전 대장 좋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예,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서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지방 대장 아파트들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키 맞추기를 그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당연히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오를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은 뭐 인구 감소나 빈집 문제가 아마 10년 내에는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서울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저는 이제 안타까운 점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을 이제 육성한다 이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다 나눠먹기를 하거든요. 공항은 이쪽에 주고 뭐 혁신도시는 저쪽에서 가져가고 네. KTX는 이쪽으로 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방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그냥 몰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몰빵을 할 수 있는 데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광주, 대구, 부산,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모든 혜택을 다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도 연구를 해보면 유리하게 지방의 인구가 유출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네. 유출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메가시티예요. 네. 그래서 지방에 아주 큰 도시들을 만들어서 서울과 경쟁을 시키는, 즉 제2의 서울을, 제3의 서울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아,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엄청난 분란이 있거든요. 부산에 몰빵해주면 울산이나 창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100만인데 왜 내한테는 안 줘? 뭐 이러면서 또 계속 뭐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데, 독재가 아니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죠? 상당히 자기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까지 이제 그 집권하셨으니까 그런 정책들을 잘 쓰시면 지방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활발해졌을 때 상승 흐름을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뭐 저희가 주거 선호 지역들을 거의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 그 뭐 부동산 앱이라든지 그죠? 이런 정보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순대로 쭉 나열하면 그게 이제 아마 여러분 계시는 동안 거의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순위대로 그냥 내 여건에 맞게 그냥 투자하시면 저는 뭐 제일 좋다. 막 본인이 막 찾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는 사실은 크게 뭐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기 바뀌는, 강남이 죽고 갑자기 그저 외곽이 뜬다든지 이런 일은 저희 생전에는 발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줘야 될 요소는, 어차피 내가 자금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그죠? 네. 수도권 쪽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를 고르시는 게 좋으냐? 이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건 뭐 딱 두 가지 요소만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직주 근접하고 그 다음에 교통 호재, 그죠? 요 두 가지를 보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GTX 이런 것도 왜 만드느냐? 그러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게 딱 나와 있어요. GTX를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 도심을 왜 연결하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과 우리가 교통 호재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도권 쪽 이야기하면 반도체 라인이라고 해서 네.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판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동탄, 용인까지 그죠? 연결되는 이 라인인데 대부분 신분당선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호재다 그러면 GTX도 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동탄도 가긴 하는데요. 예, GTX 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TX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삼성동이 뚫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BC만 보시고요. DF는 아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살아있는 동안 될까?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10년 내에 뭐 호재가 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BC 라인 중에서 그래도 A 라인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역도 아마 좀 있으면 이제 통과는 할 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 아마 그냥 오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뭐 라인 쪽에 그죠? 예, 있는 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좀 멀어지고 이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을 보면 정말 그 아직까지도 안 오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뭐 신축이 아니더라도 준신축 그죠? 이런 수준의 아파트가 제가 이제 뭐 보니까 5, 6억대 아파트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선택하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앞으로 만약에 이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 네. 이 똘똘한 한 채로 쏠림하는 이런 현상이 조금 누그러질 거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교수님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세금을 볼 때 두 가지로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세하고
그죠? 보유세 네. 이렇게 두 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의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네. 그걸 떨어뜨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양도세까지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세라는 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걸 꽉 막아놓고 사는 것만 이렇게 막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게 투자를 해보신 분은 잘 알지만 걱정되는 분이 뭐냐 그러면 1주택자가 이제 한 채 더 사거나 또 두 채를 더 산다든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취득세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그냥 한 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취득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채를 더 사거나 두 채를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은 좀 투자를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그렇게 해주더라도 지방을 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양도세를 묶어놓은 상황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 보유세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예, 그래서 보유세는 뭐 윤석열 정부 때도 거의 안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유세도 강화하고 뭐 거래세도 강화하는 상태에서 취득세만 푼다. 이거는 뭐 풀 가능성도 일단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양도세를 묶어놓는데 취득세만 풀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리고 뭔가 나눠줘야 되는데 큰 정부 뭐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세수를 줄인다 이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세수는 거둘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를 올리기는 힘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외국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한 20%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막 올려가지고 그죠? 지금 10%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러면 역진세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자산 가도 10% 내는 거고 그죠? 예, 우리가 물건에 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소득세인데요. 그다음은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OECD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안 내는 40%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서 소득세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법인세는 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때 1%인가 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합의를 해서 그건 떨어뜨린 거긴 하지만 이거는 세금을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 그 세수가 부족하다 이래서 1~2%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렇게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득세를 감세를 하겠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취득세를 감세를 하더라도 양도세하고 같이 이게 해야지 거래세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